야, 너 혹시 일본에 대해 얼마나 알아? 우리나라랑 일본이 사실 엄청 복잡한 사이거든.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문화도 나누고 사람들도 오가면서 꽤 가깝게 지냈는데 임진왜란이랑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관계가 완전히 뒤틀려 버렸잖아. 그때부터 생긴 말이 바로 가깝고도 먼 나라. 근데 지금 현대로 오면 또 얘기가 달라져. 독도 문제나 과거사 갈등으로 여전히 긴장이 흐르면서도 북핵 위협 앞에서는 안보 협력을 안 할 수가 없고 경제 문화 인적 교류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거든. K-팝 좋아하는 일본 팬들, 일본 여행 가는 한국인들 생각해보면 꽤 아이러니하지 않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일 관계는 갈등과 협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잡한 파트너십인 거야. 그럼 이런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대해 같이 좀 더 깊이 파고들어볼까? 제일 크고 중요한 섬이야. 도쿄, 오사카, 교토가 다 여기 있거든.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가 거의 다 혼슈에 몰려있다고 보면 돼. 최북단에 있는 섬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 넓고 춥고 자연이 압도적이야. 농업이랑 축산이 발달했고 겨울엔 눈 관광으로 유명하지. 남서쪽에 있어서 기후가 온화하고 화산이랑 온천이 많아. 후쿠오카, 나가사키 같은 도시가 있는데 한국이랑 지리적으로도 제일 가까운 곳이야. 4개 중 제일 작고 산지가 많아. 유명한 88개의 사찰 순례길이 있을 만큼 전통적인 분위기가 잘 남아있는 곳이야. 큰 섬 4개인데도 기후도 문화도 분위기도 다 다르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 그게 일본의 매력이기도 해. 먼저 수도인 도쿄 얘기해볼까? 근데 그냥 도쿄 얘기하기 전에 도쿄가 원래 도쿄가 아니었다는 거 알아? 원래 이름이 에도야. 1603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여기에 막부를 세우면서 도시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냐면 18세기에 이미 인구가 100만 명을 넘었어. 당시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대도시였던 거지. 그러다가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막부 체제가 무너지고 천황 중심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도는 도쿄, 즉 동쪽의 수도로 이름이 바뀌어. 천황도 직접 도쿄로 옮겨오면서 사실상 일본의 수도가 된 거야. 메이지 시대 도쿄는 변화 속도가 엄청났어. 철도, 통신, 서양식 벽돌 건물들이 빠르게 들어서면서 일본 근대화의 상징 같은 도시가 됐거든. 근데 시련도 컸어. 1923년 간토 대지진으로 도시 상당 부분이 무너졌고 2차 세계대전 공습으로 또 한 번 크게 파괴됐어. 근데 그때마다 재건하면서 더 크게 성장했다는 게 놀랍지 않아? 결정적인 도약은 1964년 도쿄 올림픽이었어. 이때 신칸센도 개통되면서 도쿄는 진짜 세계 무대에 이름을 올리게 돼. 지금의 도쿄는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쥐고 있는 초대형 도시인데 재밌는 건 아사쿠사나 센소지 같은 곳에 가면 그 복잡한 도심 한가운데서도 에도 시대의 분위기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야. 수백 년의 역사가 한 도시 안에 겹겹이 쌓여있는 셈이지. 일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조용하고 질서 있는지 궁금했던 적 없어? 사실 거기엔 꽤 깊은 문화적 뿌리가 있어. 일본 문화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와야. 근데 이게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자 수준이 아니야. 갈등 자체를 줄이고 개인의 주장보다 공동체의 균형과 협조를 우선시하는 태도거든. 오래전부터 일본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생각이라 보면 돼. 그리고 또 하나가 메이와쿠야. 직역하면 남에게 폐를 끼침인데 일본에선 그걸 하지 말자는 규범으로 일상 깊숙이 자리 잡혀 있어. 공공장소에서 전화 통화 자제하기, 줄 칼같이 지키기, 큰 소리 내지 않기. 이런 것들이 다 메이와쿠 문화에서 나온 거야. 이 두 개념, 사실 뿌리가 같아. 둘 다 내 행동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끊임없이 의식하게 만들거든. 그 결과가 우리가 일본 가서 느끼는 그 질서정연하고 배려 깊은 분위기인 거지. 물론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야. 지나치면 자기 의견을 말하기가 눈치 보여서 어려워지거나 집단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작용하기도 하거든. 질서의 이면에 튀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압력이 있는 셈이랄까. 어때? 일본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조금 이해가 돼? 도쿄 패션 얘기해볼까? 사실 도쿄 옷 문화는 그냥 유행이 아니라 역사가 통째로 담겨 있어. 에도 시대엔 신분에 따라 옷이 딱 정해져 있었어. 근데 그 안에서도 기모노 문양이나 색깔로 몰래 개성을 드러냈다는 게 재밌지 않아? 억압 속의 패션 센스랄까? 메이지 유신 이후엔 양복이 확 퍼졌어. 그렇다고 기모노가 사라진 건 아니고 평소엔 양복, 의뢰엔 기모노 이런 식으로 전통과 근대가 같이 공존했지. 다이쇼쇼와 시대엔 백화점이랑 잡지, 대량 생산이 퍼지면서 옷이 귀족만의 것에서 도시 대중문화로 내려왔어. 전후엔 실용적인 직장인 스타일이 표준이 됐고 1980년대 이후 하라주쿠에서 로리타, 비주얼계, 원색 스트리트 패션이 폭발하면서 도쿄는 완전히 세계 패션의 실험실로 불리게 돼. 지금은 정장 입은 회사원, 교복 입은 학생, 기모노 차림의 관광객, 하이엔드 패션, 스트리트 패션이 한 도시 안에 다 섞여 있어. 아사쿠사 가면 에도 느낌, 하라주쿠 가면 최신 유행. 수백 년이 한 도시에 공존하는 게 도쿄 패션의 가장 큰 매력이야. 도쿄 음식 얘기 빠질 수 없지. 근데 도쿄 음식엔 사실 꽤 재밌는 철학이 있어. 도쿄 음식의 뿌리는 에도 시대 바쁜 상인과 장인들이야. 일하다가 후다닥 먹어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빠르고 맛이 확실한 음식이 발달한 거지. 지금 도쿄 음식의 성격이 여기서 나왔어. 에도마의 새우시, 소바, 덴푸라가 대표적이야. 특히 에도마의 새우시는 도쿄만 해산물로 발전한 도쿄만의 스타일이고 소바랑 덴푸라는 에도 서민들이 즐겨 먹던 진짜 로컬 음식이야. 도쿄 식문화에서 제일 재밌는 게 이거야. 정가랑 가이세키 요리 골목 옆에 오래된 소바집이 있고 그 근처에서 몬자야키를 길거리에서 먹을 수 있어. 고급이랑 서민이 위화감 없이
공존하는 거지. 라멘, 카페, 퓨전 요리까지 다 흡수한 거대한 미식 도시가 됐지만 결국 도쿄 음식의 핵심은 에도 때부터 이어진 간결하고 맛의 균형을 중시하는 정신이야. 화려하기보다 깊은 맛, 그게 도쿄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 도쿄집 문화도 꽤 흥미로워. 한마디로 작지만 똑똑하게가 핵심이야. 전통집의 특징 에도 시대 집은 거의 다 목조였어. 다다미, 미다디문, 덧문 이런 구조가 괜히 생긴 게 아니라 습하고 더운 여름이랑 잦은 지진에 대응하려는 생존 방식이었던 거야. 가볍고 유연하게, 그게 핵심이었지. 서민들은 나가야라고 해서 여러 가구가 벽을 맞대고 붙어 사는 구조에서 살았어. 프라이버시는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대신 이웃끼리 끈끈하게 서로 돕는 공동체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겼지. 메이지 이후엔 묘한 혼합 서구화되면서 벽돌이랑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왔는데 재밌는 건 겉은 서양식, 안은 다다미방 이런 식의 혼합 주거가 꽤 많아졌다는 거야. 문화가 섞이는 방식이 집에도 그대로 드러난 거지. 지금의 도쿄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작은 부지에 2층 단독주택이나 아파트가 기본이 됐어.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된 거야. 지금도 다다미방 있는 집이랑 현대식 아파트가 같은 동네에 공존하는 게 도쿄 주거의 묘미야. 여기까지 일본 그리고 도쿄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 어때?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들, 역사, 패션, 음식, 집 이게 따로따로인 것 같아도 결국 하나의 공통된 이야기로 이어져. 오래된 것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것과 함께 쌓아간다. 에도 시대의 기모노가 하라주쿠 스트리트 패션 옆에 공존하고 수백 년 된 소바집이 최신 퓨전 레스토랑 골목에 살아있고 다다미방이 현대식 아파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도쿄는 그리고 일본은 과거를 지우고 앞으로 달려가는 도시가 아니라 시간을 켜켜이 쌓아올린 도시야.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역사적으로 아픈 기억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제대로 알아야 하는 나라이기도 해. 알고 보면 낯설고 알고 나면 또 새롭게 보이는 나라거든. 오늘 영상이 일본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 고마워.